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휴가 끝나고 이제 12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장 리뷰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 상승했었고 코스닥은 1.8%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이제 연휴 마지막 연휴 시작 전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내일 또 긴 연휴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2600선 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100억, 기관 투자자가 3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증시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집중되고 있고요. 저 PBR 종목을 우리 정부가 또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좀 힘을 받으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그동안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바닥 라인 잡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설 연휴 전에 전주부터 해서 좀 힘을 받아가지고 2600선 회복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는 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증시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좀 올라가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횡보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단 라인보다 상단 라인의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시 한번 상단 라인을 도전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저항을 맞느냐 혹은 위로 뚫고 나가느냐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뚫고 나갔을 때는 52주 신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는 긴 박스권, 그죠? 큰 대세 상승 이후에 대세 하락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횡보장 이후에 나오는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신호와 함께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지금 3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2월 7일, 2월 8일 연속으로 매수 들어왔고요. 금융 투자도 매수를 했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골고루 매수를 해주면서 목요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천억 정도 매수하였고요. 확실히 2월 달 그리고 1월 말 부터 해서는 좀 바짝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사실 뭐 거의 매도 없이 진행되었고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더라도 1조, 2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조 하니까 5조 정도고요. 6조 이상을 지금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12월 말부터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유입이 꾸준히 되었는데요. 지금 10조 이상, 꽤나 많은 물량이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인즉슨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집중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가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장기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그런 움직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오랜만에 1.8% 반등하면서 제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적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을 일축을 해버리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날아가 버린 상황이죠. 당분간은 고금리가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술주 위주로 모여있는 종목들, 특히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힘을 받아서 올라갔던 그 지표가 아직까지는 힘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1.8% 올라간 것은 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가 좀 올라가면서 힘을 받았는데요. 그 2차 전지 전체가 좀 힘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특정 종목이 코스피로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액면 분할 상장이라든지 그런 개별 이벤트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좀 경기 지표에 좀 더 우리가 촉각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20억 매도했지만 뭐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 진행했고요. 2월 들어서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코스피에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집중세가 매수 집중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계속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2월 9일로 이제 동일하게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우 나스닥도 2월 9일로 지금 나스닥은 또 1.2% 올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상해 종합도 2월 8일로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어떻게 이 설 연휴 이후에 첫날이 미국 증시라든지 니케이는 또 미국 증시는 또 오늘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증시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도 3.5원 정도 올랐고 1332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적절하게 고점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하락으로 압박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을 크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월 12일이고요. 내일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는 또 미국 경기 지표들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수 선물도 그런 지표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합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올라가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0.4% 정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또 바뀔지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는 국제유가 76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가 1.8달러로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가격대보다 좀 낮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그런 지표들이 일단 에너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지표가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이제 미국 CPI 지표거든요. 또 1월달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또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17%로 진행 중이고요. 평소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그 라인을 또 유지를 해주면서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CPI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국채금리 가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1월달에 CPI 지표가 예상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또 국채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에 따라서 최근에 이 지표들이 좀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지금 국채금리에 좀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미국의 그런 경기 지표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4.17%로 설 연휴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상방을 뚫고 또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기 지표 이벤트를 좀 보면 2월 13일에 미국의 1월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미 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에, 그죠? 15일에는 미국 1월 산업 생산 소비 판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PPI 지표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일에 CPI 지표, 15일에는 PPI 지표, 16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사실 이제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13일에 이제 발표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국 증시는 16일까지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또 13일에 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비중 조절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유입이 되거나 유출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 그런 지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발표가 되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이벤트가 발표가 되고 2월 말까지는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네, 종목에 대한 그런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네, 경기 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80원 상승해서 2.49% 상승했고요. 15,6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네, 크게 없었고요. 15,590원으로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마무리되었고요. 네, 큰 아주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코스피 상승과 함께 마무리를 잘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237만 주로 평소처럼 적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네, 언급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좀 악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회계 부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 거래 정지에 대한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일단 넘어갔고요. 과징금이 이제 남았습니다. 과징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제 200억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가 또 150억 정도로 또 예상이 나왔다가 점점 이제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라고 하더라도 네, 크게 100억 이상으로 좀 많이 오버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네, 그렇게 크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흔들릴 만큼의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그런 회계가 문제 없도록 좀 사측에서 잘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21선, 5일선, 61선, 121선 모두 지금 모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엉켜 있는 구간은 수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네, 오랫동안 현재 이 가격대에서 네,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평선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을 줄 때가 되었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줄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와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다시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 매수 방향을 보면 조금 더 위로 향하는 방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운구름을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네, 양운구름으로 지지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장기 이평선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종목 리뷰 전에 지금 이제 전체 시장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표, 네, CPI 지표가 2월 13일 내일 발표가 되고요. 여기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당연히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또 한 번 CPI 지표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줄 거고요. 부담감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텐데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발표되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지금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으로는 이제 좋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시장에 대한 전체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발표되는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따라 지금 이제 개인적인 종목 흐름보다도 그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투자자로 바로 가겠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32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37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 투자가 23만 주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보험 투신 네, 여전히 이제 매도로 접근 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2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월 2일에도 바짝 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었고 네, 2월 8일에도 또 20만 주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좀 매도를 힘있게 힘을 주던 그런 포지션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힘을 주는 연기금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지는 이번 주 또 장을 보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 이 1월 달 들어서는 매도를 좀 더 진행을 했다면 작년부터 쭉 집계를 해보면 사실 그리 크게 매도를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집중 있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2월 5일에 좀 80만 주 정도 네, 매도를 하면서 뭐 전날에 매수했던 거 절반 정도를 이탈을 시켰지만 그 뒤에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가면서 네, 그대로 또 물량을 채워주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는 모습은 확실히 네, 이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좋게 나오든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소식이 나오든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그런 좋은 방향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그런 움직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680만 주로 전날보다는 좀 줄었지만 뭐 700만 주 근처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렸다가 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를 지금 뭐 거의 한 달 내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683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2월 8일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 공매도 잔고 상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상환이 꾸준히 다시 이어지면서 600만 주 아래로 이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이제 모건스탠리발 그런 이 공매도 상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상을 지켜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를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는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검색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모건스탠리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량 보유자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량 보유자의 조건은 전체 이 주식수의 0.5% 이상의 공매도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말은 지금 6억 4천만 주에 0.5%로 한다면 300만 주 이상입니다. 350만 주 정도, 한 32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을 지금 공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 공매도 보유자가 이제 상환을 시작해야지 네, 점점 이제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지금 13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이 19,000주 정도로 진행되어서 뭐 한 10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잔고는 2,223만 주로 전날보다 조금 더 줄었고요. 확실히 최근에 한 200만 주 정도 연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꾸준히 대차 잔고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공매도 잔고도 이 대차 잔고 상환 방향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줄어드는 추세고 외국인 추정 물량은 32만 주에서 39만 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 주 정도 늘었고요.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또 3일 정도 바짝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그 전에 이제 한 70만 주 정도 매도했던 거를 그대로 거의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15.48%로 외국인 물량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요. 설 연휴 이후에 이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2월 말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두산 애너빌리티가 15% 이상 외국인 투자자 집계가 되었던 적은 2010년 정도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많았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굳이 두산 애너빌리티를 이렇게 많이 매수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미 15% 이상 넘어서 이제 15.5%까지 거의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왜 지속이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투자자도 꾸준히 두산 애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며칠 매수했지만 그동안 매도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집계를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2천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뭐 투신 보험 넘어가고 연기금 투자자를 보시면은 1,0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만 하더라도 3천만 주 이상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장 많이 매도한 수급은 개인 투자자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 1년 이상 동안 3천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2023년 1월이면 요때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 계속 오랫동안 횡보하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했고 그 3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3천만 주 정도면 두산 애너빌리티 전체 지분의 5% 정도에 해당되는 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탈한 만큼 지금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이 다 넘어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집을 했느냐?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왜 손실을 보고 매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올라가는 기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매집을 끝내고 다시 한번 큰 파동을 줬을 때는 그 승자는 이 아래에서 매집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항상 요때 빠지고 올라갈 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좀 오랫동안 이 종목을 분석을 하고 상승하는 때를 기다리면 결국에는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아주 익절을 하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세를 보면 확실히 좀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발표가 또 밀렸다라고 합니다. 2월 말까지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포함 여부, 그리고 건설 규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보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3월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이 오는 3월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전 건설에 대한 여부와 규모 등의 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 발표가 계속 밀리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좀 짜증나는 소식이기도 하고요. 좀 지치기도 하고요. 왜 계속 이런 이 발표를 하지 않고 지연을 시키는지도 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을 살펴보면 뭐 겉면으로는 정부 관계자가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 100%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논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고 민감한 발전 사업 허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기본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정합성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지 타당성 조사와 건설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38년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많이 포함시키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나왔던 얘기가 2기가 될 거냐, 3기가 될 거냐, 4기가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신한울 3, 4, 5기 건설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그 이외에 천지 1, 2호기, 영덕이라든지 대진 1, 2호기, 삼척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한국수령 원자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에 또 이제 원래 대학 지분이었나요? 네, 거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산 쪽, 울산 쪽인가요? 그 한울 5, 6호기, 신한울 5, 6호기인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주민들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서 이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그 한울 5, 6호기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는 지금 주민 수용성이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한번 추진을 하다가 좀 이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이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보다 그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 다음에 한울 5, 6호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총 이제 3기까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추가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지금 건설 효율을 고려할 때는 2기 혹은 4기 이렇게 짝수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기 아니면 4기를 지어라 그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제 2기로 좀 건설을 포함하고 싶어 하는 세력과 4기로 포함시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4기를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최근에 또 부담되고 있는 것이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이 추가, 그죠? 처리죠. 그런 것들이 또 민감한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고 2기로 하자니 또 이제 최근 이 정부에 대한 기류와 또 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지금 2기 아니면 4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4기로 갈 가능성이 4기로 이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4기를 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이냐? 여기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원전에 이어서 27조 방패물 수주 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 이달 말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준위 방패법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올해 이 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또 총선 이후에 그런 국회를 꾸려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이 법안이 너무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멈출 수 있는 원전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을 하더라도 그런 고준위 방패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신규 원전에 대한 이 인식과 그 다음에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을 이제 이 고준위 방패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자라는 것이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게 2월 말에 이제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가 19일에 개회식을 하고 29일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제 그 법이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이 계속 타결이 안 됐던 것은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아무래도 계속 이 핵폐기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방법, 노후화된 원전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방법을 넣으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그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전 내에서만 이 핵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긴 해야 되니까 여당에서 좀 양보를 하고 이제 야당과 합의를 할 것으로 좀 얘기가 최근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제 28일에 29일에 통과가 되는지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통과에 따라서 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될 수 있는 만료 예정인 원전이 이렇게 많습니다.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한빛 1, 2, 한울 1, 2, 월성 2, 3, 4 이렇게 줄줄이 2029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까만색 색칠된 이 원전들은 이미 이제 전 정부에서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놓쳐서 이제 정지가 될 가동 중단될 원전입니다. 그게 벌써 6기죠. 6개고요. 용량만 합쳐보아도 950메가와트가 4기입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가 4기, 4기가와트고요. 2개 또 추가해서 1.3기가와트 해가지고 5.3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멈출 위기입니다. 5.3기가와트면 우리나라 지금 1400메가와트급 4기를 건설해야지 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 운전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2026년만 되더라도 벌써 원자력 에너지의 5기가와트 이상이 지금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계속 줄줄이 이 3년 추가로 지나면 이 2기가와트, 3기가와트네요. 추가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탈탄소를 하자라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탈탄소인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요. 그 탈탄소가 아닌 탈원전에 좀 집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역으로 탈원전을 시도를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탄소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태양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와 그 해상 풍력과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우리 이 산업군의 전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 하는 거고요. 이 RE100도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100%를 활용해서 공장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재생에너지로 돌려보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에너지로 어쩔 수 없이 돌리되 그 재생에너지를 사서라도 그 비용을 충당하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재생에너지 구매 전력을 이 기업이 사서 비용을 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석탄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처럼 구매를 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 지구를 위한 아리백입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탈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석탄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가스 에너지를 하루라도 빨리 없앨 수 있는 그 에너지원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원전 폐쇄 원전이 이렇게
조만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커버하면서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뭐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명 연장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내기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혹은 이제 저런 수명 연장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을 때 이제 4기 이상의 원전을 또 포함시킬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까지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 저는 이제 4기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상이 나올지 그 이하로 나올지는 사실 조금 더 정보를 수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SMR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은 이미 거의 상용화에 가깝고요. 미국과 이제 EU 서방 국가들이 뒤늦게 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계획을 EU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실용화를 위한 민간연합을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자로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경제성이 아직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많이 건설이 되고 제조에 대한 비용이 점점 이제 발전해서 싸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년간 90%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 제안서에는 탈탄소화를 위해서 SMR을 사용하는 정책도 기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SMR을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건설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노후화된 원전, 특히 이 팰리세이드 원전은 멈추었던 원전입니다. 그 가동을 멈춘 원전을 심지어 이제 살리기 위해서 재가동에 15억 불을 대출을 하기로 했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 그죠? 미국의 민주당에서 지금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원전까지 이 가동을 멈췄던 원전까지 살리면서까지 우리 이 경쟁국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원전 살릴 수 있는 원전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할 수 있는 것도 멈추고 앞으로 계획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 관련된 업체들 다 굶어 죽도록 놔두고 그게 사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적인 추세는 확실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 기저 에너지원을 활용한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 이후에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 늘리자, 원자력 에너지만 늘리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조금 더 이 유연한 그런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 당연히 좋겠지만 재생에너지도 두산에너빌리티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국산 이 해상풍력이 저가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그런 이 유럽산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소식도 있고 좀 애매하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좀 우리나라 정부의 힘을 입어서 좀 이번에 이 해상풍력도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은 시장을 또 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미국의 CPI 지표 발표, MSCI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은 3월로 간다. 근데 2월 말에 있을 고준위 방패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